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3-15페이지 이제 과세소득 한번 봅시다. 과세소득. 과세소득의 범위, 요런 건 잡고 가야 돼. 자, 학설에는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있고 순자산 증가설이 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입각해 있다. 중간에 세 번째 칸에 과세소득 규정 방법에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있는데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입각해 있다. 즉,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입각한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가지고 과세를 한다 하더라. 그러면 소득 원천설은 뭐냐?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 경상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소득 원천설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소득 원천설에 입각해 있습니다. 순자산 증가설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은 모두 다 과세하는 것.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하는 것. 법인세법. 자, 열거주의 과세 방식은 소득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에 나눠놓고 있다. 그래서 소득세법을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에 대해서 열거해 놓고 있어요. 그럼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면 과세하지 않겠다. 그게 열거주의 과세원칙이다. 그러면 포괄주의 과세원칙은 뭐냐? 순자산이 증가한 건 전부 다 포괄해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물론 과세 제외되는 예외 규정도 있긴 하지만 다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건 전부 다 포괄해서 과세하겠다. 이게 포괄주의 과세원칙이다. 됐죠?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다더라. 넘어갑니다. 자, 세무조정이라는 게 나온다. 세무조정. 다 했던 거지만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합니다. 자, 세무조정은 이런 거다. 회사의 손익 있죠. 손익.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뽑아낼 때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 매출액, 수익. 매출원가, 비용. 판관비, 비용. 영업의 수익, 수익. 영업의 비용, 비용.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회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손익이 나오는데 플러스만 합시다. 이익이 났다. 지금 세법하고 있죠. 세법하고 있으니까 이걸 소득이란 말로 바꿔볼게. 요게 회계상 소득이 된다. 자, 그럼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 법인세 계산은 이렇게 한다. 회계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인 입금이라는 게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거. 그죠? 혹시나 밑에 강론을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강정지 기간이 지났을 건데, 못 따라올 낀데. 입금이라는 데서 회계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인 송금이라는 걸 차감한다. 그러면 소득이 나온다. 이 소득은 세법상 소득이 된다. 쓸 필요 없어. 책에 다 있다고. 설명 듣는 게 중요해. 자, 그럼 우리는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 객체가 되는 소득은 세법상 소득이라고. 이 세법상 소득. 그럼 우리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뽑아놔놓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 세법상 소득을 새로 다시 뽑아야 돼. 그럼 어떻게 뽑으면 되느냐? 입금과 송금을 찍게 해가지고 다시 뽑으면 되겠지.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실무적으로는.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느냐? 이미 결산서상 재무제표를 작성을 이미 다 했거든. 다 했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가 이미 작성이 된 거야. 그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이미 다 찍게 해놨다고.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세법상 소득을 뽑아내느냐? 이미 회계상 수익, 비용을 다 뽑아놨으니까 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인 입금을 뽑아낼 때 수익과 입금의 차이점, 그리고 비용과 송금의 차이점, 요것만 조정을 해서 회계상 소득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바꾸는 이 과정을 거친다고. 이 과정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라는 거야. 그럼 이 세무조정에는 네 가지가 있겠지. 어떻게 네 가지가 있는데? 수익, 입금, 그리고 비용, 송금. 요렇게 네 가지가 주어져 있겠지.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같은 경우 없지. 같은 경우는 뭘 조정을 해?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됐죠? 됐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회계상 수익이 100원이었다. 수익이 100원이었다. 근데 세법상으로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이 입금이 80원이라더라. 그럼 20원만큼 입금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걸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그러면 수익에서 입금을 줄여야 되니까 차감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됐죠? 자, 반대로 회계상 수익이 100원인데 세법상 입금은 130원이다. 그럼 30원만큼 입금에다가 더 집어넣어야 되죠. 이걸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요거는 더 추가하는 거니까 더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 더하는 세무조정. 자, 그 다음 회계상 비용이 100원인데 세법상 인정되는 송금은 80원이래. 그러면 송금을 20원만큼 줄여야 되잖아요. 송금에다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이래 얘기해요. 그럼 송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봐봐. 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비용은 소득을 차감하는 개념이지. 그 소득을 차감하는 개념인 비용이 줄어들면 소득은 늘어나지. 빼기에 빼기 하면 늘어나잖아. 그래서 더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회계상 비용이 80원인데 세법상 송금이 100원이라더라. 그럼 20원만큼 송금에다가 더 집어넣어야 되죠. 송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요거는 당연히 차감하는 거겠지. 됐죠? 그래서 더하는 세무조정 2개, 차감하는 세무조정 2개. 요 둘을 묶어서 구분의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둘을 묶어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한다. 이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회계상 소득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다. 돌아가게 되는 거다. 됐나요? 자, 조금 더 봅니다. 회계상 소득이라는 얘기는 당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거다. 결산상 당기순이익, net income. 당기순이익에서 우리는 아까 세무조정을 공부했다. 그죠?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그리고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이걸 하고 나면 계산 서식에 보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한도초과 2월액 송금 산입이 나오는데 일단 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 도출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 됐습니다. 뭐가 됐는데? 봐봐. 우리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온다고. 이 세무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 했잖아요. 방금. 회계상 소득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이라 했지. 그럼 즉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회계상 소득이 되고 각 사업 소득 금액이 세법상 소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 과정이 세무조정이다. 다시 회계상 소득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 그게 세무조정이었다. 더하는 거 2개, 빼는 거 2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그렇게 2가지씩 페어링이 되어 있더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회계상 소득에서 세무조정을 거쳐가지고 세법상 소득으로 바뀐댔다.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세법상 소득이 바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 그럼 하나만 더. 우리 아까 2월 결손금은 15년 동안 공제가 된댔지. 2월 공제. 그럼 결손금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당연히 세법을 하고 있으니까 세법상 소득이 마이너스인 거. 이게
세법상 결손금이지. 즉 각 3년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면 이게 세법상 결손금이라고. 그리고 얘는 법이 개정이 돼서 2020년부터 발생한 건 15년 동안 2월 공제가 되지. 됐죠? 별거 없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하나 더. 넘어갑니다. 책이 더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세무조정 다시 두 가지 써보자. 더하는 세무조정 2개. 입금산입, 소금불산입. 그리고 빼는 세무조정 2개. 소금산입, 입금불산입. 아까 제가 세무조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제가 생략한 거예요, 용어를. 어떤 용어로 생략했는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신고조정이라는 말이 원칙이라더라.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공부해왔죠? 독특한 게 있었죠? 결산조정이라는 게 있다더라.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결산조정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냐?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과 세법상 인정되는 송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게 무슨 말인데? 아까 숫자를 넣어서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이 100원이야.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30원이래. 그러면 우리는 아까 공부했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데 송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으로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그죠? 그런데 생략해놨댔지. 뭘 생략해놨는데? 송금 산입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한다. 요 말에 생략했댔지. 됐나요? 그럼 주의해야 할 경우인데, 주의해야 될 게, 요 경우에 결산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결산 조정은 뭔데?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다.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결산 조정은 요 경우에만 발생한다.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신고 조정이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결산 조정은 어떻게 세무 조정하는 게 결산 조정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게 결산 조정이냐? 회사가 비용으로 1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130원이면 세무조정이 없어. 없다는 얘기가 뭔데? 만약에 얘가 신고조정 사항이면 회사가 비용으로 100원을 잡았지만 세법상 송금 130원 인정되니까 송금 산입으로 30원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30원이야. 130원. 그런데 만약에 얘가 결산조정 사항이면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이 100원이고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130원이면 세무조정이 없댔다고. 세무조정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송금은 100원이란 얘기야.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극단적으로 갑시다. 극단적으로. 어떻게 극단적으로 가는데? 회사가 만약에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이 없다라고 한번 보자. 없어. 그러면 신고조정 사항이라면 송금 산입으로 130원을 신고조정 해가지고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30원이 될 거라고. 근데 만약에 얘가 결산조정 사항이면 세무조정이 없다 했지. 없으면 세법상 인정되는 송금은 없어. 이게 결산조정 사항의 특징이지. 됐나요? 됐죠? 즉 다시 얘기하면 회사가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비용으로 계상해놔야 돼. 계상을 안 했으면 인정 못 받아. 계상을 하면 한 만큼만 인정을 받아. 130원을 인정받고 싶으면 130원이라고 달면 돼. 비용으로. 이게 결산조정사항의 특징이죠.
그럼 만약에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회사가 비용으로 아무것도 계상을 안 했다. 그럼 단기에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없지. 왜? 세무조정 사항이 없으니까. 결산조정 사항이래 지금.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들지. 그럼 올해 송금으로 아무것도 인정 못 받았으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내년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내년에요? 내년에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을 하면 내년에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럼 다시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130원이래. 올해 아무것도 계상을 안 했어. 그럼 올해는 인정을 안 받고 내년에 130원을 계상했어. 내년에 130원을 다 인정받고 다시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130원인데 회사가 올해 50원을 계상을 했대. 그럼 올해 50원을 인정을 받고 내년에 80원을 계상을 했대. 내년에 80원을 인정받고 즉 결산조정사항은 송금으로 귀속되는 시기를 올해인지 내년인지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결산조정사항의 핵심이다. 다시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결산상 손실 또는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지 인정을 받아. 안 하면 인정 안 받아. 그럼 뭐 인정 못 받은 건 어떻게 할 건데 내년에 결산서에 계상을 하면 된다. 즉 손익의 귀속 시기를 회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결산조정사항이다. 됐죠? 그리고 그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보다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 외의 경우는 전부 다 신고조정이라고 표현을 한다. 됐죠? 더 쉽게 못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밑에 3-16페이지 맨 밑에 유형의 세무조정은 성격에 따라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된다. 입금불산입,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으로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한다. 송금산입도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을 하면 세무조정이 없다.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만큼만 송금으로 인정받는다. 손익의 귀속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비교. 자, 신고조정부터 봐봐요. 신고조정은 결산서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송금 또는 입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즉 세무조정 무조건 해야 돼. 자, 결산조정은 결산서에 손비라고 나왔죠. 손실 또는 비용을 손비라고 표현해요.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 자, 결산조정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볼 건데 일반적으로 성격이 내부적인 계상 항목들이 많아. 그럼 신고조정 사항은 결산조정 사항 외에는 전부 다 신고조정 사항이야. 자, 성격 신고조정은 강제 계상 항목, 즉 무조건 세무조정을 해야 돼. 결산조정은 임의 계상 항목, 괄호안이 더 중요해. 송금 산입 여부에 대해서 법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더라. 그래서 송금 인정받고 싶으면 결산서에 손실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면 된다. 자, 손익의 귀속 시기 신고조정은 세법에 규정된 사업년도, 즉 무조건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결산조정은 결산서에 손실 또는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인정을 받는다. 귀속 시기가 조절이 가능하다. 경정 청구 이런 거는 보지 말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괄호 3번. 자, 그러면 결산조정 사항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미리 세법개론도 공부했고 법인세 광론도 공부했으니까 눈으로 잠깐 봅시다. 자, 결산조정 항목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죠.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비교해보니까 퇴직연금 충당금은 또 강제신고조정 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죠? 동그라미 3번에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이런 거 있고, 그죠? 동그라미 4번에 이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자, 준비금 볼 필요 없고 밑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제일 대표적인 결산조정 항목이죠. 근데 감가상각비도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전부 다 결산조정은 아니라고. 일부 신고조정이 있다. 오른쪽에 보니까 강제가 있고 또 임의가 있죠. 지금 이것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신고조정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동그라미 1번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수용차의 감가상각비 5년 정해법으로 강제상각하는 규정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액. 자, 동그라미 3번까지는 보지 말자. 어렵다. 자, 밑에 임의신고조정사항. 감가상각 자산 중에 유형자산과 법에 정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법에 정한 무형자산이 영업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임의신고조정사항이라더라. 동그라미 2번에 조특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보지 말고. 자, 밑에 자산의 평가 손실 등 돼 있죠. 눈으로만
법에 정한 사유로 인한 유형자산,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소실, 시설의 개체나 기술의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 소실,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죄송합니다.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폐기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장사하다가 새 얻어가지고 장사했다고 폐업하게 돼서 망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나갈 때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잖아. 그 원상복구할 때 드는 비용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대손금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저 뒤에가 뭐 하나씩 토픽 구성을 하고 있다. 퇴직급여 충당금 한 파트, 퇴직연금 충당금 한 파트, 대손 충당금,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이자 충당금, 평가 손실은 6절에 자산부채의 평가에서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넘어갑니다. 3-19페이지. 괄호 4번에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것은 다 신고조정사항이다. 반가로 1번에 강제신고조정사항이라는 게 있고 반가로 2번에 임의신고조정사항이 있죠. 그죠? 자, 임의신고조정사항은 나중에 잠깐만 언급을 할 거고 그냥 신고조정사항은 다 강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게 이루어요. 자, 회사와 세포 간의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거다. 그게 강제신고조정사항이라고 표현한다. 나머지는 보지 말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소득처분으로 갑니다. 스토리를 제가 또 꾸며요. 여러분들의 책에 다 그림이 있으니까 볼 필요 없고 쓸 필요 없고. 자, 소득처분은 도대체 뭐냐? 소득처분. 자, 회계상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 소득에 대해서 한다고. 세법상 소득은 요랬지. 입금해서 송금이라는 걸 차감해서 세법상 소득이 나왔다. 그렇지. 그죠? 자, 이 소득을 처분을 한다고.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회계부터 보자.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잖아. 당기순이익이잖아. 이 당기순이익이 모이면 뭔데? 잉여금이 되지. 잉여금. 그죠? 이 잉여금을 처분을 하지. 언제 처분하는데? 주총할 때. 어떻게 처분을 하는데? 배당을 준다든지, 회사 내부에 남겨둔다든지, 이렇게 하지. 그죠? 그래서 회사 외부로 나간 게 사회 유출.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게 유보. 이렇게 표현한다고. 사내 유보라고 써줄까? 교수님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잠깐만 넘어갔다 오자. 여러분 중급회계 공부할 때 자본 파트 공부했죠? 자본 파트 공부해보면 자본 변동표까지 작성하고 나면 그 뒤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는 거 나오죠? 나와요. 나와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렇게 생겼다. 첫 번째, 미처. 두 번째, 이입. 세 번째, 처분. 네 번째, 차기. 이 미처는 미처분 이월 이익여금을 얘기하는 거야. 미처분 이월 이익여금은 정기로부터 이익여금 남은 거 올해로 넘어온 거. 정기 6월분. 또 뭐 있는데 단기 한 해 동안 장사하니까 단기 순이익 쌓인 거. 단기 순이익 쌓인 거. 됐죠? 그리고 혹시나 들어봤는가 모르겠다. 유형자산 할 때 재평가 잉여금 이런 거 본 적 있지? 재평가 잉여금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했다라고 보면 재평가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돼가지고 늘어난 금액이 있을 거라고. 요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는 내역들이야. 자, 이입은 뭔데? 이입은 우리가 작년에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이익잉여금을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비해가지고, 중장기 사업계획 한 5년짜리 사업계획에 대비해가지고 투자금을 모아놓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비한 사내 적립금 이런 형태로 쌓아놓은 게 있다고. 쌓아놓은 게. 그런데 그게 오래됐더니 계획이 무산돼 버린 거야. 계획이 무산돼 버렸으면 더 이상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적립금, 사업확장 적립금 이런 걸로 쌓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적립금 전의 상태로 돌려놔. 그게 이입이야. 이입.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작년으로부터 넘어온 거에 당기순이익에 대체시킨 거에 적립금으로 쌓아놨다가 다시 원상회복시킨 미처분 이익여금과 이입금액, 요거 합계금액을 가지고 처분을 하게 돼. 처분을 하게 돼. 이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처분에는 적립, 배당, 상각 이런 게 있지. 적립은 뭔데? 이익준비금, 상법에 의해서 쌓는 거 있죠. 상법에 의해서. 이익 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는 거 있죠. 이익준비금. 그죠? 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 확장에 대비해가지고 사업 확장 적립금, 그죠? 혹은 감축이익금 적립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내에 쌓아두는 게. 그런 거 적립. 배당은 현금 배당을 주든지 주식 배당을 주든지 배당 준 거. 상각은 공부 다 했을 것 같은데 자본에 방이 5개가 있죠. 첫 번째 방 자본금, 두 번째 방 자본잉여금, 세 번째 방 자본조정, 네 번째 방 기타 포괄손익 누계, 다섯 번째 방 써줄게. 자꾸 옆으로 가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자, 자본에 방이 5개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조정, 4번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한 번만 써줄게. 풀로. 다섯 번째 방 이익잉여금. 그때 이 자본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본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 이런 것들 있죠. 얘들의 성격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성격이었지. 자본조정의 성격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태인 자본조정이 숫자가 쌓이는 게 싫거든. 싫어. 그래서 이걸 없애고 싶은 거야. 뭐 어떻게 없애면 되는데 이익잉여금 방에서 돈을 빼서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없애. 이런 걸 상각이라고 표현해. 상각.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의 상각, 감자차손의 상각, 자유식 처분 손실의 상각 이렇게 표현한다고. 아무튼 이익잉여금 방에서 돈을 빼가지고 하니까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겠네. 이것도 처분의 일종이야. 됐죠? 그래서 처분에는 적립, 배당, 상각이 있다. 그렇게 처분하고 나면 남은 게 이제 차기유월 이익잉여금이 되겠지. 됐나요? 이걸 언제 하는데? 주총할 때 해. 주주총회 때. 땅땅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상각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회계상 소득이 쌓인 잉여금을 주총할 때 밖으로 내보낸 사회유출을 배당을 했다든지 혹은 사내에 쌓아둔 거 적립을 했다든지 그런 형태로 처분을 다 했어. 처분을 다 했어.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쌓여 있는지 밖으로 나갔는지. 그러면 세법도 똑같아. 세법도. 세법도 똑같아. 얘가 밖으로 나갔는지 사내에 남아있는지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미 회계상 소득에 대해서 이 작업을 다 해놨잖아. 주총 때. 그러면 뭐 한다고 이걸 재차하겠나 그 얘기예요. 그럼 빠뜨린 게 있냐? 빠뜨린 거 있지. 뭘 빠뜨렸는데? 우리 회계상 소득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세무조정 사항들이 있었지. 더하는 거 2개, 빼는 거 2개가 있었지.
요거에 대해서만 별도로 처분을 하면 결국 세법상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처분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겠지,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이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처분하는 걸 소득처분이라 한다고. 됐어요? 됐죠? 옆에다가 다시 쓰자. 이거 지우기 싫으니까 요 옆에다가 쓰자.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된다. 소득처분. 소득처분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사회유출과 사내유보와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기타라는 게 있다. 그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다. 더하는 세무조정 2개, 빼는 세무조정 2개로 구분해서 한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 돈이 밖으로 나간 게 있다. 사회유출.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 사내유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빈칸으로 놔두기 그래서 기타라고 쓰는 게 있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에서 올 수 있는 소득처분은 두 가지다. 사회유출이라는 개념은 없다.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왜 없는지.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 그럼 유보. 이것도 아니면 기타다. 근데 여기 유보랑 여기 유보랑 헷갈리잖아요. 위에 유보는 플러스 세무조정이고 밑에 유보는 마이너스 세무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무를 붙여줘. 이 세무 붙이는 걸 마이너스 유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소득처분의 사회유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회유출. 사회유출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야.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회사가 계상한 수익보다 법인세법상 입금이 더 많은 거야. 제일 간단한 예를 들면 회계상 수익의 제일 대표적인 게 매출, 세법상 소득의 제일 대표적인 게 매출. 똑같이 매출인데 회계에서 인정하는 매출은 100원인데 세법상 매출은 120원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 20원만큼 입금으로 더 산입을 시켜야 돼. 입금으로. 그런데 회사에 돈이 없대. 20원만큼이. 왜 돈이 없는데? 밖으로 빠져나갔대. 그게 사회유출이야. 뭔가 플러스 되는 세무조정이 있었는데 회사를 보니까 그 돈이 없는 거야. 왜 돈이 없는데? 매출 100원이라고 잡았다면서 회사는. 120원이 돼야 되는데 20원만큼 없는 거지. 왜 없는데? 빠져나갔대. 빠져나갔대.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빠져나갔는지 귀속자를 가려요. 왜 귀속자를 가리는데? 봐봐. 매출이 100원이 아니라 120원이라고 20원이라고 더 있다고. 그럼 그 20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회사에 돈이 없는 거라. 왜 없는지 봤더니 누가 갖고 갔더래. 그럼 누가 갖고 갔는지 따져서 그 사람한테 소득세를 과세해요. 귀속자를 가리는 이 작업, 이걸 소득처분이란다고. 돈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누구한테 빠져나갔는데? 주주한테 나갔더래. 그럼 주주에게 배당 요렇게 소득처분을 해요. 배당. 임직원에게 나갔더라. 그러면 상여 이렇게 처분해요. 상여. 상여. 국가나 지자체 혹은 지자체 조합 또는 다른 타사업자한테 갔대. 법인 사업자 혹은 개인 사업자한테 갔대. 이러면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거래처 사장의 형한테 갖다 하더래. 그런 경우에 그 외의자.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됐죠? 다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에서 더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했을 때 소득의 기속자를 가려가지고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 소득처분이라는 걸 한다 하더라. 그때 소득처분을 할 때 돈이 회사 내부에 없고 밖으로 빠져나갔대. 누구한테 빠져나갔는데? 사회유출이다. 주주한테 나갔대. 배당. 임직원한테 갔대. 상여.
국가 지자체,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한테 갔대. 기타 사유출. 그 외의자한테 갔대. 기타 소득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 조정이 발생했는데 그 소득이 회사 내부에 남아있더래. 그러면 유보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빈칸으로 냅두기. 그래서 기타 이렇게 하고. 그럼 반대로 송금 사니까 입금 불산입에서 올 수 있는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아니면 기타다. 왜 교수님 요거는 이제 사유출이 없으니까 봐봐. 뭔가 플러스 되는 세무 조정이 있어야지 이게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개념이 있지. 송금산이 입금 불산이면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마이너스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개념이 발생하겠어. 그래서 여기는 사유출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왔을 때 이게 회사 내부에 남아가지고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유보라고 한다. 근데 위에 유보랑 헷갈리니까 세모를 붙이고 마이너스 유보라고 표현한다. 그게 아니면 기타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소득처분이다. 소득처분의 의미는 귀속 절차, 귀속, 소득의 귀속자를 밝히기 위한 절차. 됐죠? 자, 책을 봅니다. 자, 3-20페이지에 소득처분. 회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그게 잉여금을 구성하고 주총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것과 사내에 남아있는 걸 구분해가지고 이미 회계상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이 다 됐다. 그럼 세법도 소득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차이 조정한 이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만 소득처분을 한다더라. 소득처분을. 됐죠? 자, 오른쪽에 3-21페이지 소득처분의 유형. 자, 소득처분의 유형. 입금 산입, 송금불 산입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사유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 괄호 2번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 중 회사와 세법상 자산 또는 부채 계정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처분을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로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3-25페이지 괄호 3번에 기타라고 한다. 기타. 다시 돌아오세요. 3-21페이지. 조금만 더 하고, 괄호 1번에 사유출. 반괄호 1번에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누구한테 빠져나갔는지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 빠져나갔는데, 주주한테 갔대. 그러면 배당, 이렇게 소득 처분한다고. 임직원한테 갔대. 상여. 타법인, 개인사업자, 국가나 지자체한테 갔대. 기타 사회유출. 위외의자한테 갔대. 그러면 기타 소득,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됐죠? 자, 조금만 더. 표 밑에 별표시 2번, 별표시 1번도 읽어보자. 소득 처분을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귀속자의 소득세 부과담 및 귀속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금 이따 설명하고, 별표시 2번에 귀속자가 만약에 주주인 경우에 소득 처분 한번 보자. 동그라미 1번에 출자 임원, 출자 직원의 경우 돼 있죠. 출자 임원, 출자 직원이라는 얘기는 임직원이면서 지분도 갖고 있는 주주도 되는 거야. 그럼 주주가 앞서면 배당, 임직원이 앞서면 상여잖아요. 임직원이 앞섭니다.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하나 더. 동그라미 2번. 주주인 내국법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죠. 주주이면서 내국법인 개인사업자래. 주주면 배당, 내국법인 개인사업자면 기타 사유출. 뭐가 앞선데? 기타 사유출이 앞선다. 됐죠? 동그라미 3번. 위외의 경우 배당.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주주이면서 다른 거에도 해당되면 다른 게 앞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옆에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도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세법 개론 그리고 법인세 강론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살펴보자. 주주한테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회사에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돈이 없대. 회사 내부에 빠져나갔대. 누구한테 빠져나갔는지 봤더니 주주한테 나간 거야. 그럼 소득이 귀속자 가렸지, 주주라고. 그럼 뭐 귀속자를 가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소득세를 때리고 싶다며. 배당 소득으로 과세해요. 주주의 배당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임직원은 상해라고 처분했다면서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해가지고 상여에 대해서 과세를 내요. 기타 사유출은 과세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 불필요하다. 그 외의자는 기타 소득 돼 있죠. 그 사람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요. 조금만 더 살펴보자. 조금만 더. 자, 주주한테 가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했잖아요. 아까 소득세는 철저하게 열거주의 과세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를 한다고. 그때 그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주가 요거 말고 원래 받았던 배당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배당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인정배당이라고 표현해. 인정이란 말을 붙인다고. 자, 임직원에게 갔다. 그럼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되고 근로소득을 과세한다고. 근데 임직원이 이거 말고 원래 지가 받았던 또 상여가 있겠지. 그 상여랑 구분하기 위해서 인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인정상여라고 한다. 요건 조금 이따 건너뛰고. 그 외에 이제 기타소득이라 했지. 요것도 나머지 기타소득과 구분하기 위해서 인정기타소득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할 때 기타소득은 인정이란 말을 안 붙여요. 잘. 그냥 기타소득이라 해. 됐습니까? 자, 그럼 요렇게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계산을 할 때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왔기 때문인 거야. 우린 뭘 했는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는 더하는 세무조정을 했을 때 이 소득의 귀속자,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갔을 때 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군지를 밝혀가지고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절차로 소득처분을 한다 했지. 다시 법인 단계에서 세무조정을 해서 소득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란 말을 붙인다.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그래서 나머지 배당소득, 상여, 근로소득, 나머지 기타소득과 구분하기 위해서 인정이란 말을 붙인다. 다시 인정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법인 단계에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 시 사회 유출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 소득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난 건 인정이란 말을 붙인다. 됐죠? 됐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국가나 지자체, 법인, 개인사업자는 기타 사유유출로 소득처분한다 했지. 기타 사유유출은요, 사후관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타 사유유출은 국가나 지자체,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간 경우 말고도 있나요? 조세 정책적인 목적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 정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세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것도 있다고. 됐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기타 사유출은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게 기타 사유출이라는 얘기네. 그럼 이 경우에는 왜 사후관리를 안 하느냐? 봐봐. 우리 회사의 소득 중에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누구한테 빠져나갔는지 귀속자를 가렸더니 국가한테 갔더래. 지자체한테 갔더래.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야지.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비과세법인이라 했지. 법인세도 과세가 안 된다고. 그럼 뭐 한다고 이걸 우리가 사후관리하고 있겠냐고. 어차피 과세가 안 되는 걸. 그래서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치운다. 자, 법인, 개인사업자. 자, 우리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다른 법인에 갔더래. 그럼 왜 사후관리 안 하는데?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세를 입각해 있댔지. 소득이 발생한 데는 무조건 다 과세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이 소득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법인 입장에서는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과세가 될 거라고. 그럼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하나 더. 개인사업자한테 갔대. 우리가 별도로 사후관리 하지 않더라도 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돼서 어차피 과세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이게 기타 사회유출이야. 됐죠? 책을 봅니다. 자, 배당, 인정배당 이렇게 있죠. 상여, 인정상여,
기타 사유출은 사후 관리하지 않는다.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인정이란 말을 잘 안 쓴다더라. 됐죠? 됐나요? 됐죠? 옆에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의 귀속시기 결산 확정일 근로 제공을 했는데 이건 소득세법 영역이거든. 여기까지만 하죠. 그것까지 가면 좀 힘드니까. 그것까지 가면 힘드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있거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대. 대표자 상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귀속 불분명 책임을 대표자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라고 돼 있지. 예를 하나 들게요. 회사에서 비용이 100만 원이 지출이 됐어. 비용이 100만 원이 지출이 돼가지고 회사의 장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현금 100만 원 나왔고 대변에. 차변에는 계정 과목 뭘 쓸까 하다가 그냥 잡손실 처리했어. 잡비라고 하자. 100만 원. 자, 그럼 세무조정을 한다고. 세무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트레이닝 하는 거야. 세법상 붕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세무조정을 하기 위한 개념상의 붕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할까? 라고 작성을 해서 비교를 해. 그럼 만약에 세법상 붕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개념상의 붕괴는 어떻게 되냐? 붕괴 없어. 왜 없는데? 어디에 지출했는지 증빙이 없는 경비는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세무조정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잠깐만 맛을 보여주면 회사가 계산한 수익과 비용, 세법상 입금과 송금을 가지고 차이를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었지. 이걸 파악해보는 거야. 회사가 계산한 수익이 있느냐? 없다. 비용이 있느냐? 100만 원 있지. 세법상 입금과 송금이 있느냐? 없지. 부가 이렇게 되네.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네. 세무조정해야 되겠네. 어떻게? 잡비 100만 원. 그럼 이 괄호에다가 이제 소득 처분을 해야 돼. 그 전에 잠깐 살펴보자. 우리 송금불산입 잡비 100만 원 했다. 다시 돌아서. 입금 산입, 송금부 산입에서 오는 소득 처분 세 가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느냐, 사회 유출. 회사 내부에 남아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일으키느냐, 유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기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느냐, 빠져나갔다. 누구한테 나갔는데? 주주한테 가면 배당, 임직원한테 가면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빠져나간 사람, 귀속자를 가려가지고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 과세하기 위해서 소득 처분을 한다. 그래서 이 돈이 누구한테 빠져나갔는데? 모르겠대. 모르겠는 거야. 누구한테 빠져나가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소득 처분을 대표자 상해 처분합니다. 그럼 봐봐요. 대표자 상해 처분하면 대표자의 상여를 구성하니까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되겠지. 그럼 대표자의 종소세, 소득세가 더 증가되겠지. 그럼 대표자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지. 그 차원이에요. 왜 회사에 내역도 모르고 증빙도 없는 그런 지출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걸 꼼꼼하게 잘 관리했어야지 대표자 네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너한테 물겠다. 그래서 증빙이 없이 잡비 처리한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갖고 간 걸로 보고 대표자 상해 처분합니다. 반가로 이번 제목.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해로 처분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 되면 반가로 3번에 있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여기서부터 살펴볼게요. 자,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